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기사를 필두로 스티브 셰벗 하원 의원의 사드와 주한미군 중 선택하라는 발언의 소개 기사까지 마치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사드에 달린 것처럼 구는 그런 기사가 넘쳤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가 패션 외교를 했는데 배려 차원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다면 좋았을 거란, 그래서 아쉽다는 기사까지 읽고 나니 참 재밌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했던 말은 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에 구설이 담겼고 스티브 셰벗은 문 대통령과의 상하원 지도자 간담회 참석도 못하는 의원이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주문에 이르면 우습습니다. 위클릭스가 폭로한 2006년 미 외교 전문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하는 게 자연스럽다. 교육받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버시바우가 2017년에 이 기사들을 봤으면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여전하네. 교수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제 첫 정상회담을 마쳐 돌아왔으니까 기사가 많이 쏟아졌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마지막 날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서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쌓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도,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본인이 한 회담이니까요. 네, 잘했다고 해야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 회담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미국에서 교민들의 반응, 그리고 국내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들이 참 재밌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옷 이야기,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기사잖아요. 예. 네, 베스트 댓글에서 그럼 일본 가면 기모노를 입어야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죠. 배려해야 하는 쪽은 먼 길을 온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배려하는 거죠. 예. 손님이 집주인 마음에 들리려고 그 나라 옷을 입고 한다는 게 말이잖아요. 미국 상징 옷은 뭔가요? 리바이스 폴로 이런 거죠. 예. 리바이스 폴로 셔츠 입고 양키즈 모자를 쓰고 갔어야 한다는 건지. 미국 중심 사고, 미국이 잘 보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큰 문제 의식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 텐데.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이 예쁘다면서 칭찬하자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전해주기도 했던 일이 있었죠.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복 입고 간 것을 보고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기사를 쓰고 그게 이제 데스크를 통과한다는 게 저는 너무 웃깁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잘 보여야 하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점에서 사안을 본다는 거죠. 바보같이. 자, 다음 순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대선 과정 중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했던 문제죠, 이게. 예. 그래서 또 한 번 언급을, 사실 합의문에는 없는데, 공동성명. 이제 합의문, 공동성명 발표하기 전에 자국 언론을 향해서,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방을 판 거죠. 예.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같이 갔던 김경수 의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들어가게 됐죠. 예. 네, 한미 공동성명 발표가 7시간 지연됐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7시간이 7년 같았다라는 건데요. 한미 공동성명은 대통령 스스로 높게 평가할 정도로 심려를 기울인 작품이고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는 걸 전제로 언론 발표문 작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우리 의견가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언론 발표문에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담겨있지 않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언론이 언론 발표문만 기사로 쏟아내고 있어서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애가 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7시간.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발언 내용도 사실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료됐다고 말을 했죠. FTA가. 네, 재협상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시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인데요. 만료됐고, 그게 벌써 2주 전에 만료됐고, FTA는 만료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가짜뉴스죠. 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만료됐고, 재협상도 시작됐고, 둘 다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FTA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언론들은, 이제 뭐, 한미동맹을 굳건한 대가로, FTA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제, 성과도 있고, 숙제도 있고, 이렇게, 마치 냉정한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객관적인 듯이 말하나, 실제, 미국 언론들은 이 FTA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네. 네,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1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집중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 놀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한무역 적자가 지난해 27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그러니까 한미 FTA 발효 전에는 그 2배가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타임스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은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동맹국을 도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또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거칠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고 이러한 공개적인 불만 토론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죠. 사드로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얻었으면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는 한국이 그러면 안 된다. 한국이 그러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거 결례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우리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아니 사드 배치로 자신들이 전략적 이득을 얻었으면 중국과 지금 굉장히 경제 보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언론이 백업해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그러지 않고 미국 언론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거예요. 예. 심지어 미국 온라인 매체인 복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헷갈려서 거꾸로 말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예.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우리가 20조 달러의 적자가 생긴다고. 근데 이게 20조 달러는 재정 적자고 무역 적자는 5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매체의 복수는 아마도 CNBC인가요? 거기서 나온 보도를 받아 쓴 걸 거예요. 거기서 humiliating, 아주 창피한 실수를 한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도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 FTA가 끝났다는 말도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지만 2주 전에 만료됐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것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거라 미국 내에서 하여튼 비판받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FTA 얘기를 하긴 하겠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를 모시고 나눠보기로 하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대면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준용 씨 의혹 관련 폭로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증거조작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매일 뚜벅이 유세 중이어서 보고받거나 지시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 제보 사건으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네요. 예. 네, 익숙한 말이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작을 알고도 발표하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답답하다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록 관련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는 걸 탐탁치 않아 했다.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도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뭐 그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보 중심으로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정당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 아니라. 선거를 나흘 남기고 이제 결정적 녹취록 그 선거 내내 그 소위 공격하던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녹취록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론을 하는데 사실상 반대했다고 하는 건데 박지원 당시 대표는 그걸 기자회견 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은 사인을 낸 거는 그걸 검증한 공명선거지원단 단장이 이제 이용주 의원의 초선이에요. 부단장은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대표는 모르고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한 걸 이게 강행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윗선 조사 시작합니다. 그 후보는 나는 싫다고 하고 당대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재받을 곳이 없는데 했다는 건 이거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다음 순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구속된 이유미 씨의 진술을 통해서 윗선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김인현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김성호 전 부단장도 오늘 오후에 소환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제 또 다시 이유미 씨가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렵다,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다 확인했지만 이런 말을 또 역시 보도가 된 건데 예. 본인이 이제 마이크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어서 보도된 걸로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이제 토크 콘서트 때부터 알던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하나요? 이럴 때는 물어보죠. 왜? 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답을 안 했다는 건 이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죽겠다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예. 이상한 일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최순실 씨 재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성 쪽은 특검이 주장하는 말 교환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30일에 말 비타나 VR 아웃싱 등 마필 매매 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 쪽에다가 단 한 번도 말 소유권 넘겨준 적 없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 세탁 관련해서 반박 증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으므로 비밀계약서 드러난 비밀계약서상 이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특검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한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때 팔았던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돌려받았으니까 이걸 봐라. 원래 내 거니까 돌려받았지 않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희한한 논리는 처음 들어봐요. 매매 계약 해지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봅니다. 매매를 했으면 다시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 계약이 있는 거죠. 매매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해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매매했는데 그 매매는 말이 다른 데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매매 계약 해지라는 용어도 말이 안 돼요. 예, 해지 시점도 이상합니다. 최근이거든요. 5월 24일인데요. 특검 쪽에서는 재판 증거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팔았던 걸 되샀다고 하면 말이 되죠. 매매를 했는데 해지를 하면 되돌려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매를 했으면 그 말이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샀으니까 산 쪽에서는. 매매계약 해지라는 단어는 매매를 계약하는 체결 당시에 완전히 도장 찍기 전에 혹은 도장 찍은 직후에 무슨 상황을 가지고 해지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말 팔고 난 지 1년 있다가 해지가 어딨어요. 요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걸 돌려받았다는 게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샀다고 할 수는 있죠. 재구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이에 비밀계약서에 의해서 최순실에게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해지 계약서로 말이 되돌아왔으니까 원래부터 내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주장이에요, 이게. 왜 희한하다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나 몰라요.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중고시장에. 근데 그거를 해지하고 1년 있다가 다시 되돌아받았으면 이게 원래 내 거였다는 주장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되산 거죠, 되산 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주장이라는 보도가 없어요. 저는 너무 이상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 설사 매매 이 계약서에 애초에 1년 있다가 원하면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이 실제로 정유라 씨가 또 그 말을 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봐라 공식적으로 말가루 안 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말 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말파는 네. 말을 줬고 그 말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흔적이 없지 않냐라고 혹은 흔적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동시에 내놔야 하는데 그게 나오면 또 다시 얘기를 나누죠. 자, 하나 정도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을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은 그렇게 길을 쓰고 재단을 만드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안 전 수석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안전보험 수석이 충성하느라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 길을 쓰고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길을 쓰고.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이 재단을 누가 주도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안전보험 수석이 길을 쓰고 만들려고 했고. 예, 검찰에서요. 아직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한 건 아니고요. 그런 재판 내용이 일부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그 검찰 진술 내용이. 길을 쓰고 안전보험 수석이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믿겨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선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반박하겠죠. 안정범 수석이 그럼 대통령이었네요. 대통령이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길을 쓰고 만들어야 돼. 정말. 이게 보통 이제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 밑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로서의 워딩으로 이해를 구하는데 이런 것도 안정범 수석이 충성하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길을 쓰고 만들려고 했다고. 재단은 참 이상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 이 만남을 지원했던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살짝 막아뜹니다. 자, 이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2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한국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이 정상회담 전에 상하원의 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실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간담회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추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하고서의 간격이 굉장히 아직까지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 예, 대통령하고 교류 이런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아베 총리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와가지고 대통령만 만나고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만 듣고 갔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를 간 거는 의회에서 한번 대통령 이제 새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관례를 보면은 의회 방문의 결과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상하 의원들한테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의원들도요.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 촛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나왔는데 막연하게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러한 정국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쪽 사람이었던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하고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생기면은 이건 좀 그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주고 좋은 그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의회를 방문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다 정말 그렇게 되고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려면 이제 워싱턴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평소에도 좀 말씀하셨는데, 백악관과 의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그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을 것도 아닌데, 예, 제가 워싱턴 눈으로 보자 하는 건 뭐는 지금 워싱턴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는 걸로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워싱턴에서는 지금 권력이 크게는 백악관하고 의회 두 개가 평소에 있는데 지금은 백악관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세 권력 주체가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면은 워싱턴 의회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같이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앉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게 만일에 다른 나라 정상이 의회에 들어와서 양당 지도부가 그것도 상원 하원 다 앉는다 그러면은 한미 간에 현안이 돼 있던 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듣는다 그래도 그거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현안을 놓고서 미국의 지도부들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의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상식적인 대화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상원, 하원 지도부가 전원이 다 동원이 돼서 저희는 사실 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의회가 양당이 너무 정파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점점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한 2주 전에 문정인 특보가 다녀가시면서 좀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다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나와가지고 6일 만에 또 죽었어요. 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새 공화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의회에 대통령이 되니까 의회 지도부가 관심을 많이 가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공화당, 상원 공화당 지도부다, 하원 공화당 양당의 지도부가 다 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이례적인데 한 시간씩 하원 1시간, 상원 1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분위기에서 상하원 지도부 모두 그리고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함께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질문이 한 20여 개 이상이 쏟아진 질문을 굉장히 차분하게 다 받아내고 그 결과가 특별히 하원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상원도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성명을 낼 정도였었습니다. 안심해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새 대통령하고 한미 관계가 탄탄하다는 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이튿날 예정된 정상회담 쪽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은 이제 의회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물었고 어떻게 답했길래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드 문제는 현안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되게 올라오는 바람에 의회 내에서는 또 워싱턴 전문가들 속에서는 그럴수록 사드가 빨리 배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좀 탐탁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한 사람이 하원 군사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한 의견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라이언 의장도 그 문제를 짚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의원도 그 사드 관련한 그걸 짚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이 국민들을 납득하는 거는 민주주의 방식인데 촛불도 미국식 민주주의에 의해서 촛불 국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난데 이런 절차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사드가 합의된 사항인데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질문에 오히려 맥손베리라는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이분 별로 이런 데 안 나오는 분인데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입장을 가져주고 설명이 고맙다라는 땡큐 커멘트도 할 정도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평창올림픽이 북한을 초청했는데 그게 북에다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서요.
그다음에 북한이 무기 생산한 게 뭐 어떻게 팔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중국의 역할을 어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그 많은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전반적인 게 여기서 많이 한미 관계, 특히 새 대통령에 대한 미국 의회에 이런 갖고 있던 생각들이 여기서 많이 걸러지는 이런 그 과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의회 방문이 참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폴 라이언이면 하원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펠로시는 민주당 대표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의장이고 넘버원이고, 민주당 쪽에 낸시 펠로시가 대표고, 그 다음에 케빈 메카티라는 공화당 대표도 참가했고요. 스탠리 호이어라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게리는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 군사위원회 위원장 간사,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그 미치 매코넬이라는 대표요.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 사실 상원에서 여야 대표들이 다 앉는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고 나서 요번에 한 3번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좀 자기네들끼리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게 북한 위협 그리고 그거에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 같은 게 모이자 했는데, 이게 그 여야가 다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고,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한미 관계가 안정되고 이렇게 좀 평안해야 좋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우려가 막 됐었는데, 대통령 한번 여기 다녀가고서 앞으로 저희 그 의회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의회에서 이 새 대통령을 환영해달라, 환영 결의안을 내달라, 이런 캠페인을 한 2주 동안 했었습니다. 네네. 이게 좀 힘들었는데, 저는 목요일 오전에 대통령 의회 방문으로 힘든 거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지금 같이 운동하시는 분과 그리고 황임 이사님이 추진했던 이 만남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이사님의 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기도 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당장에 저희가 이걸 이제 프레스를 했는데, 한인 밀집 지역에 지역구 있는 의원들은 새 대통령 환영하고 너무 안정되고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정말 처음에 저희가 이런 환영 결의안 낼 때는 좀 냉랭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몬비어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한중 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에 대한 안보적인 유연성을 강조한다 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었는데, 그거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관련해서 지금 한국 미디어에서 평가되는 게 훨씬 더 유연성,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게 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의회에서 이미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의회 지도부들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방문의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어서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해병대 홈페이지의 반응을 보고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해병대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구나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미국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한 것이 실제 워싱턴에 어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해병대 정도의 반응인가요? 사실 요번에 대통령 방미 직전에 인도 나렌드라 총리가 이틀 왔었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외국 정상들이 이제 워싱턴 오는 게 그 미디어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이제 안 되고 있기 시작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 방문한 것 중에 가장 미디어에 많이 커버된 게 이제 그 해병대 박물관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한 거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피난민, 미군이 구해준, 미 해병대가 구해준 피난민인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왔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거를 써가지고서 의원들한테, 그 다음날 의회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의원 보좌관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캠페인을. 그런데 그게 얘기거리가 되고 많이 보도가 되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하원 아주 거물급인데,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미국이 환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을 의회 기록물에 남기려고 그런다, 이런 대답도 받고 그럴 정도로 해병대 기념비,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한 거는 굉장히 잘하고 아주 신선하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번 방문이 현지 교민들에게는 이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사실 미국의 한인 교민들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든 하여튼 미국에 찾아오면은 이게 사실 시집 온 사람들의 친정 부모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든 많이 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 환영대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공관에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번에는 워싱턴인데도요 전국에서 그냥 그 비행기 타고 서로에 뭐 받건 안 받았건 지나다니는 이런 길에 이렇게 현수 막 누가 보면 진짜 뭐 관제 뭐 환영 인파처럼 절대 그럴 겨를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민들도 그렇겠지만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겁먹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직접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쪽으로는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의회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이렇게 되게 무게 있게 지도부가 다 동원이 되고 그랬던 걸로 비춰주고 이전의 관례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교민들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미주 한인 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뉴스공장의 미국 전문가, 대표 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준 박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방금 들어오셨어요. 원래. 많이 막혀요. 청취자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래 저랑 같이 이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앞에 내용을 전혀 못 들었어요. 네. 김동석 이사님 말씀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된 의회 지도자 간담회 2시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럼 있었다. 이게 잘 진행됐다 정도였지. 근데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에서 이 의회 만남을 계속 추진했고 밀었던 그런 운동을 했던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에 다 모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실제 뭐 대표나 하원 의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왔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원비어 사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니까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실제로 굉장히 답변도 잘 됐고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보기에는 교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부터 똑같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모였던 사람들 몇 면이 저는 이제 하원도 봤지만 상원이 사실 외교안보 쪽은 더 힘이 세거든요. 네, 상원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예산 경제 문제, 그렇죠. 세출 세입 소상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들의 어떤 삶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상원은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나라를 이끌어라 외교안보 같은 거라서.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맥케인이라든지 밥 코커 지금 외교위원회 이제 위원장이고 미치 메커넬 공화당의 이제 상원 대표. 그래서 다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도 한 자리 라이언은 넘버원 아닙니까 사실 차기 주자. 라이언이 하원에서의 하원 의장으로 이제 넘버원이죠. 아니, 차기 주자로도 넘버원 아닌가요? 차기 주자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몸이 좀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어쨌든 유력 인사들이죠 다. 그럼요. 네. 정말 유력 인사들이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일부만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투표를 굉장히 잘했다. 네. 잘해서 자기 깜짝 놀랐다.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부분에 평소 실력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 예전분하고 비교해갖고 깜짝 놀란 건 아니지. 저는 CSIS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속 저희 방송에서 욕했던 마이클 그린 친일파 이러면서. 이렇게 친밀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친근한 청중은 아닌데 CSIS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Q&A가 있었어요. 질문하고 응답. 연설 아주 좋았어요. 저 연설까지는 봤어요. 연설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하는데. CSIS는 외교안보 미국 싱크탱크. 그렇죠. 워싱턴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갈 정도에. 친일파라고 제가 계속 뭐라고 거기 했던. 일본에서 돈을 많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돈을 많이 받으면 친일파가 돼요. 아니 뭐 돈 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질의응답을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답변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준비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게 몇 번 자꾸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리고 질문이 사전 준비된 게 아니었다. 통역도 당황해갖고 이제 프로페서 문재인이라는 프로페서 문재인이라고 했습니까? 히스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대부분 프로페서가 얻는 자리니까 거기가. 근데 문정인 특보하고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클립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딱 준비된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질문을 미리 받아갖고.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준비된 질문 아니면 안 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야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응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측에서 특히 이제 CSIS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곳에서 보기에 약간 미심쩍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본인이 보시기에.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장진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이고 상징적인 출발인데 미국의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크게 반응하는 거 위에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김동서 상임이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쪽 반응이 좋다, 현지에서. 요 정도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 첫 출발이 나머지를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연설이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조곤조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먹힙니까, 이게? 그럼요. 굉장히 진정성.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먹히겠어요. 자기 대통령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 대통령을 비교?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갖고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회담의 데뷔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공공외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외교.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연설 때문이죠, 첫 연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한테 굉장히 잘해준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완전 꽝이었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나라 교육이 좋다는 이상한 말만 하면 네. 우리 언론에서는 오바마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칭찬을 했대더라. 막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오바마의 것처럼 전략적인 데가 무슨 정책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무시, 안 하는 건데. 네, 상무시 이거인데 그냥. 네. 그래서 이미지가 근데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해도 그냥 좋아 보이는. 그렇죠.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뭐 상대방이 우리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네. 기간 동안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겠지만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공공외교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외교 그런 용어도 있군요. 공공외교. 네,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문용어로. 네, 전문용어로.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 그렇죠. 국가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진호 연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뭐 좋았다, 뭐 누가 봐도 사실 감동적이었죠. 거기서 눈물 짓는 뭐 노병들도 있었고 그 드라마 같이 연출이 사실 되게 쫙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이거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 외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3가지 그리고 남은 과제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1분도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부로 예정돼 있던 시간을 저희가 3부까지 조금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남은 3부에서는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얘기는 3대 잘한 점 그리고 요런 점들은 남았다. FTA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각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아, 이런 분량 늘리는 방법이 있군요. 네. 자, 저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뉴스공장 김호준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6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뜨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 이어서 지각하신 김진박 의원 모시고 지각 때문에 10분 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방향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김동sun 이사님과
여야를 포함한 상하원, 미상하원 의원들 2시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상하원 합동 연설 뭐 이런 거는 연설을 하는 건 예, 그런 건 있죠. 그건 이제 사실은 공식 방문을 했을 때 방문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식 실무 방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연설 해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이 와서 전부 다 총출동을 해서 2시간 동안 압박 면접하는 그렇죠. 압박 면접이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자기들도 뭐 이런 거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여의도를 상상하면 아닙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의회가 미국 헌법을 보면은 1조가 의회예요.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막 맘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의회 권한이 훨씬 세군요. 네. 그래서 그 의회를 상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걸 아는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의회를 꼭 방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제 성사가 됐고, 그리고 결과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럼 종합적으로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금 미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잘한 부분 3가지 정도만 꼽자면요. 일단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외교 측면. 첫 번째 장진호. 새로운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공공외교.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한다는 게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본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거는. 사실 그게 이제 예전에 저는 1998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은 이제 조수석에 있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을 거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가장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커플이었어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일인데. 말을 못하고. 홍길동전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요번에 얻어냈다는 게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운전석에 앉게 됐다 다시. 지난 10년간은 북하고 미하고 직접 대화는 있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채널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죠. 북한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고 우리는. 대화 채널 자체가 없어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좀 뭐 좋게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거 많았잖아요.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보수층에서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나고 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자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훈훈하게 그리고 정말 정상스러운 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회담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정상스럽게 대우를 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동맹 관계도 문제가 없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남겼고 국내적으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한대잖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라고 하는 항상 사실 우리 보수 측에서는 미국의 인정을 받아와라고 주장하죠. 미국이 싫어한다. 미국이 화낸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 또 크다고 보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3가지는 해요. 지금 3가지 했는데요?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공공외교.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3가지로 치죠. CSIS 방문했던 것도 괜찮았다고 좀 말씀하셨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전에 그 사이에 FTA 만기가 다가온다느니 2주 전에 만기가 됐다느니 다 사실이 아니죠. 그게 만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고 있다느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원래 딱 보도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만기도 없고 2주 전에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한미 FTA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리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돼가 있는가 뭐 그런 건 하는데 만기는 아니고 재협상이란 말이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리니고시에이팅 하겠다 뭐. 근데 그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한다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FTA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내용. 모르죠. 근데 자기가 워낙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고 그러면서 그 예로 한국과 FTA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기자들이 그래 당신이 계속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그 FTA 내용 물어봤냐고 재협상 했냐고 이걸
기자들이 물어볼까봐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철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지금 FTA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FTA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제법 있는 경제 국가하고 FTA를 했다면은 이제 나프타하고 우리나라, 호주 뭐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뭐 칠레,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유럽 국가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프타하고 이제 한미 FTA를 자꾸 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FTA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가진 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갖고 미국이 뭐 주력 산업으로 해갖고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산품을 많이 팔아야지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산업 같은 거 있죠. 직접 대사건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약간 디지털 무슨 제품 같은 거. 그런 거에 주력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개방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면 아, 정말로 FTA를 좀 다시 한번 재협상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철강 이거는 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분야거든. 거의 관세도 없고. 그리고 뭐 한국이 굉장히 뭐 이득을 좀 보고 있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득을 보는 상승률이 좀 더뎌요. 미국보다는. 하지만 뭐 글쎄요. 뭐 자동차 이렇게 주력을 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있는 거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한미 FTA라고 하는 상징. 그렇죠. 에다가 자동차라고는 미국의 한때 주력 사업이었던 상징. 그런 상징을 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소위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이제는 먼지만 휘날리는 동네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관세 측면에서 막 뭘 할 거는 크게는 없어 보이고 아마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재협상 이게 또 재협상이 실제로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재협상을 하려면은 그 의회에다 일단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90일 동안 의회가 그걸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협상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나프타 그 과정에 있거든요. 의회 과정에. 그 다음에 이제 재협상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지고 오면 또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뭐 재선이 안 된다 혹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해놓으면은 4년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 닥친 뭐랄까 눈앞에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다. 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호들갑을 떨리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했던 거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저를 전문가로 써주십시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예요. 사실은 물론 뭐 트럼프가 요구했겠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워딩을.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미국의 동맹의 하위 동맹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베가 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삼각 동맹인데 이게 이제 일본 우익이 오랫동안 원했던 이제 한반도 재진출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남한의 동의 없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성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거나 혹은 한국의 이해를 일본의 이해와 대등하게 거기 반영하거나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미일동맹. 그렇죠.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제가 근데 굉장히 좀 찝찝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했고 뭐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론 부분에서 여전히 틀린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과제고. 그래서 뭐 아마 G20 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뭐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때 나오는 거를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찝찝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는 찝찝하고 이 문구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한미 동맹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베 총리가 좀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진작이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 미국 쪽에서 요구했던 문구일 것이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더 큰 동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빼다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찝찝하고 이 부분은 이걸 뺄 수 없다면 이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이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해가 반영되게 고쳐나가야 할 텐데 그럼 김준 박사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미국만 하는 사람이라서 일본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거 찝찝했다. 요 얘기는 한 번 더 하죠. 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지각하셔서 10분 동안 김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국민의당 황주원 의원 전화 연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면담 조사를 끝으로 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자, 잠정 결론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네. 조작한 사실도, 네. 윗선에서는 몰랐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던데, 발표를 보면 6월 말 7월 초에 한 건데, 단독 범행일 거다. 라는 국민 여론이 13%예요. 그리고 당의 개입자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국민 여론이 7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 민심과 저희의 잠정적인 결론 사이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미진한 우리 자체 진상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금명간 입장 발표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조금 뒤 10시에 우리 긴급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칫하면은 2번 죽는 수가 있다. 네. 이미 이유미 씨에서 이 조작이 이루어진 것 대선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이제 공표를 하고 그걸로 해서 공세를 취했던 것 이걸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미 사죄를 했지만 한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죽는 일을 했다면 그 뒤에 대처랄까 수습이랄까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국민 여론 민심의 의심을 증폭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이러이러함으로 조금 자성하고 자중자애하는 의미에서라도 성급해 보이는 자체 결론의 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공연한 오해와 불신 가중시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의 자체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이 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하거나 혹은 자체적 조사로 그냥 끝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조사가 우리의 자체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또 저희가 감당해야 할 폭풍이랄까 역풍이 거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연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70%의 국민들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룬다기보다도 좀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서로가 다 아는 처지에서 뭐 전화로 뭐 조사한달까 문의하고 또 만나서 물어보고 하지만 거기에 강제력 있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보도로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런 전국, 네거티브 전국을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토로까지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그 녹취록을 들고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사실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지원 대표도 당시에는 기자회견 전에는 알지를 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 단위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도움이 되겠냐 답답해하고 박지원 대표는 알지 못했는데 공명선거 지원당의 단장 초선 의원이 이용주 의원이 단독으로 이걸 밀고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녹취가 가짜였다는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알고 지도부가 누군가 오케이를 했었어야 이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 여론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죠? 뭐 그렇죠. 결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판단, 결재와 판단, 결정으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랬을런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저희의 자체 입장과 국민 여론 사이에 이제 괴리랄까 격차가 있는 거 이게 저희의 이제 고심이고 여기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이건 박지원 전 대표이건 무언가 그래도 이렇게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인에게도 또 당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저는 조금 역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 건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죠. 언론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몰랐다가 아니라 답답하고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멘트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이런 어떤 그 녹취록 혹은 뭐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불편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후보가 반대하는 일을 계속 당연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미 커져 있잖아요. 국민적인 공분,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아주 뭐 짧은 정도의 입장 표명, 예컨대 뭐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겠노라고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의 중요 소속원으로서 당의 이처럼 가중된 위기 현실에서 뭐 초연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반응으로 있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발언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사건 초기에 이제 바로 메시지를 내고 뭐 두 번째 메시지를 또 내더라도 글쎄 이제는 뭐 웬만한 발언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아주 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왜 배웠던 영어에 최상의 정책은 정직이다 하는 말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국민의당 저는 꾀를 찾으려 하거나 전략을 구사하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리는 민심의 소나기를 그대로 흠뻑 맞으면서 극복할 건 극복하고 또 단죄할 건 단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려는 그런 의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뭐 국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저는 뭐 정계를 떠난다 뭐 이런 수준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뭐 재창당 대혁신 공세적으로 나서거나 이렇게 양극단의 메시지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과라면 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오래 그러냐고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극단적 메시지밖에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그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정권 초기라서 더욱 그렇겠지만 호남에서 현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반면에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 파문으로 이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네네. 일단 호남 민심 직접 접하는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납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론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전국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이 5%로 4개 원내 교섭단체 가운데서 최하위고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한테도 밀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 여론 호남 민심 포함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국민의당이 최근에 물론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적당한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냉정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말이에요. 전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마 다른 야당,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차가운 논평인 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긍정적 평가가 있는데 앞에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속빈 강정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조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많은 우려를 안고 출발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인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건 일부 언론에서 저희 그 대변인이었나 당 관계자의 그 논평의 전체를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을 따오면서 조금 저희가 그런 데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들의 한 70-80% 이런 높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론 논평을 하다 보면 잘한 점도 얘기하고 또 반면에 부족한 점도 얘기하게 마련이긴 한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대하는 전략 이 전략이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도부의 전략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이런 의구심은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자. 그래서 이낙연 총리 때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지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의 문제인데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연대와 협치의 방식과 수위의 문제인데 이제 아마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왜냐하면 70-80%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좀 모든 걸 좀 협조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조대영 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결함과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중요한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에 괜찮은 것이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과 도저히 엄격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떠하냐 이런 논의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당의 관계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다. 저희도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좀 이제 아웃을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한 명만 임명을 하면서 사전에 야당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청와대의 의지는 그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좀 답답하다. 이런 속내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목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연대와 협치가 잘 가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조금 어떤 데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야당 당선을 방문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그 정신과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또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사안의 뭐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데요. 이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뭐 그런 전략처럼 보여서 그것이 당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잘 가야 된다. 객관성 높은 좋은 심판관, 엄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주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네네. 탈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국회의원 단위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겠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은 그렇죠? 네. 지방의원 혹은 지자체를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동요가 실제로 있죠. 있죠. 지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이제 주민들 만나 뵈면은 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떠나는 게 좋겠다는 주민들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다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아직 처신하지 말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당도 당신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처럼 진실과 정직의 토대에 의해서 이 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있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동요가 있는 것 잘 보고 있고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합당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민주당과의 합당.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정치의 세계에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설악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설악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설악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 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누가 머리에서 듣나? 이탈리아 고르곤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치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르곤졸라 지역. 네. 그래서 듣고 계시나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듣고 있어요. 네. 미국 커네티컷주 댄버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시차 12시간. 시드니에서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영하는 아니군요. 영상 7.7도 한겨울. 교통 상황은 나도 몰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밤중이라 교통정보를 모르겠고 참박해서 고양이가 옵니다. 예, 애호로 듣다 보니 고양이가 공장장 목소리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자,
그 외에 김지원 박사님의 세 개 다 했잖아요 하고 정색하는 반응이 재밌었다고 문자 많이 왔네요. 누가 머리에서 듣나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7월 중에 이 중에 단 한 분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 곳, 그 다음 먼 곳 뭐 이런 식으로 몇 분 연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르곤졸라 에딘버러 부다페스트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AS였습니다. 자, 르몽드 블루마티크 이제는 하지 말고 인문결 하나만 소개하는 걸로. 네, 임상훈 인문결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은 일본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일본 주로 서구를 커버하시다가 일본까지 커버하시는 걸로. 원래 외신 하려면은 국제뉴스 하려면 다 해야죠. 일본이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외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스를 뒤지다 보면 거의 매달 어느 나라에서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 피해 다니기는 어렵죠. 주요 국가들에.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선거라고 그렇겠지만 지명을 하니까 후기자들을. 네. 그렇군요. 지명도 오래군요. 예, 그 중국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올해는 한 번씩 지명하는데. 자,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이 정도는 거의 항상 커버하시는. 그렇죠. 선거가 있으면. 예.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탁 끊기는 어떤 그랬었잖아요.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그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화났냐. 그 공장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라. 심지어 다른 방송 PD 한 분이 위로. 우리 방송은 뉴스 공장처럼 자르지 않습니다. 그 PD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자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르지 마시고. 네, 최대한 안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자민당 역사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의석이 그 도쿄 의회에 자민당이 57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7석이면 원래 이제 그 과반은 못 됐지만 제1당이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그 사전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과반은 물론 안 되고 아마 지금 의석보다 뺏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몇 석을 더 뺏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전 여부가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그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석에서 23석. 그러니까는 과반은 물론이고 1당도 뺏긴 거죠. 뺏기고 그리고 원래 의석의 절반이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이케 유리코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도쿄도 도지사죠. 작년 선거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도지사로 선출이 됐는데 도민 포스트회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을 계속 그 자민당 소속으로 하면서 이제 선거에 나와가지고 자민당 후보를 이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물론 이제 이긴 사람인데 그 당시 6석이었거든요. 이번에 49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명당이 원래 그 자민당하고 같이 이 중앙무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연립 여당이잖아요. 근데 이 도쿄 도의회에서는 공명당이 이 고이케 유리코하고 같은 연립 형성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 이제 무소속 몇 명 좀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과반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그 학원 스캔들이죠. 네. 각해학원이었던가요? 네, 각해학원 부인은 물론 본인도 연루됐던 각해학원. 그거는 모리토모 학원이고. 그런가요? 두 개가 있어요. 각해학원은 뭐였죠? 그거는 이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연루가 됐다는, 그러니까 수혜를 받았다 이런 건데 그 대학교에 수의학부를 그렇죠. 신설하는데 네. 개입했다. 그렇죠. 정치적 개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모리모토 학원이었고. 예, 모리토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유지 재산을 이제 팔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이 스캔들이 두 개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자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 정치인 2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설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굉장히 차기로 밀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한참 부각됐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주 하면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였죠? 제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발언 수위가 어떤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회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나와서 우리 국방부도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어떤 반응?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국방부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국방부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뭐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다는 거죠. 일본의 방위상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 당연히 그런 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어떤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질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유사한 건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건으로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그 탄핵이 아니라 그냥 장관 해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죠. 뭐 어떤 사과 이런 거 하나도 사과 발언도 없었고요. 어떤 그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제 어떤 사과라든가 이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근데 요구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아베 총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사과를 거의 안 하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살짝 하고 갑자기 북한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북한 문제로 항상 위기를 탈출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북핵 그다음에 북미사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올해 안에 전쟁 나는 걸로 아는 일본에도 정치적으로 네. 그거 이제 현재의 자민당의 그 독주 구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꼭 그렇게 자민당이 위기가 온다 싶으면 북한이 한 번씩 써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자민당의 지나친 독주가 빚어내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요타 마요코라고 하는 중의원이 있는데 여성 의원이에요. 40대에 굉장히 엘리트 의원 정치인으로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자신보다 10살이 더 많은 비서한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머리 나쁘면 진짜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줄 말을 해보세요. 네. 아니 그거는 그 방송에서 하기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럼 부드럽게 좀 표현해 보시면요.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를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원색적인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차 안에서 그게 녹음이 됐어요. 그거를 혹시 당하는 사람이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 그렇죠. 예.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차 안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제 소위 공모죄라고 해가지고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죠. 이게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작년에 테러 방지법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옛날에 과거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법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미 군정에서 이걸 보고 이건 민주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없앴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아시겠죠. 40년대 법을 지금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전부 그냥 밀을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죠. 아베 총리가 해외에서는 그렇게 공격도 비난도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최소한 55% 이상의 지지를 줄곧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과업이죠. 외할아버지 때부터 헌법을 개정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그 행보가 제동이 걸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정치가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한 정권이 불리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부패를 했다던가 이럴 때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 내에서 파벌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하긴 그래요. 맨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우 성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익 성향이 정권을 뺏긴다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지금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 이번에 도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으로 따지면은 아베 총리 못지않아요. 우리나라 도쿄에 있는 한국 학교 짓겠다는 부지 이것도 이제 무효화시킨다던가 위안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강경 발언을 한다던가 못지않거든요. 1분 남았는데 차기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차기 주자로 떠오르긴 해요. 고이케 유리코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파벌 정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마큼 자신의 파벌을 만들 수 있을지 혹은 다른 파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문제고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총리가 된 과정이 그래요. 뭐라고 할까, 정당 투표에서는 졌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총리가 된 거거든요. 총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반도 파벌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동생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무부 부대신이라고 외무성의 2인자 기시 노부스케 외가 입적된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경연구소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